정성껏 만든 당신의 컨텐츠, 어쩌면 AI를 똑똑한 보조도구로 활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반토막 나거나 학교 과제가 AI 부정행위로 의심받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AI 시대의 컨텐츠 창작이라는 새로운 현실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AI 컨텐츠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제작자들이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글의 도움되는 컨텐츠 업데이트 회복 전략 가이드도 있었고, 또 AI 탐지기의 신뢰도를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사, 그리고 저품질 AI로 수익을 내던 채널들이 퇴출당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 자료들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품질 AI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인간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을 구분하려는 그 불완전한 기술의 실체는 무엇인지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인터넷에 AI 슬롭, 그러니까 저품질 AI 컨텐츠가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생성형 AI 덕분에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그림자 같기도 하고요. 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주로 반복적이고 깊이가 얕은 영상이나 글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 회의 누적 조회수와 연간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던 채널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와, 130억 원이요?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한 조사에서 이런 저품질 AI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 1위가 한국이었다는 점이에요. 아니, 왜 하필 한국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료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추측해보자면 한국이 그만큼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컨텐츠 소비 속도가 빠르잖아요.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 거죠. 아,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들이 칼을 빼둘 수밖에 없었겠네요. 구글의 도움되는 컨텐츠 업데이트, 줄여서 HCU가 바로 그 신호탄이었고요. 맞습니다. 이걸 무슨 벌점 주는 페널티라고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오히려 맛집 리스트를 최신 정보로 싹 업데이트하는 일종의 재평가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검색 사용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독창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컨텐츠를 위로 올려주겠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이 바로 그 EEAT? 네, 맞아요. 경험, 전문성, 권위, 신뢰 이 네 가지입니다. 구글의 EEAT는 이제 거의 업계 표준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이버는 블로그나 카페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AI 컨텐츠에 대한 정책도 그런 점에서 구글과 결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도 실제 경험을 담은 문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글과 방향은 같아요. 하지만 그 결은 조금 달라요.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아, 쓴 거 자체는 괜찮까? 네, 다만 AI를 이용해서 남의 글을 짜집게 하거나 의미 없는 키워드를 반복하는 식으로 저품질 컨텐츠를 대량 생산하면 그건 스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네이버도 구글처럼 믿을 수 있고 독창적이며 진짜 경험이 녹아있는 좋은 글을 찾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플랫폼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좋은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만약 구글 업데이트로 트래픽이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콘텐츠의 질, 그중에서도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 이득이요? 제가 가진 정보에 뭔가를 더 얹어준다는 의미 같은데 이게 그냥 상세한 정보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다릅니다. 그냥 길고 자세한 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만의 것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여행 장비 리뷰 사이트 팩해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제품을 직접 사서 써보고 직접 찍은 고품질 사진과
아주 상세한 실사용 후기를 올려요. HCU 이후에도 전혀 타격이 없었죠. 아, 직접 써봤을 때만 알 수 있는 장단점이나 꿀팁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핀터레스트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몇 줄짜리 성의 없는 리뷰를 올린 사이트는 HCU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정보 이득의 유무인 거죠.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진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EEAT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필자 소개 페이지에 실제 사진과 상세한 이력을 넣고 회사 소개 페이지도 충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처럼 1인칭 시점으로 실제 경험을 드러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누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줘서 신뢰를 쌓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린이 카시트 안전 정보를 다루는 Safe in the Seat라는 웹사이트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이 가진 국가 공인 아동 승객 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사이트 하단에 딱 명시해놨어요. 이러면 신뢰도가 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격증까지 보여주면 와, 이건 뭐 믿음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뭐죠?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닌 브랜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사용자들이 당신의 사이트 이름, 즉 브랜드를 포털에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 구글에게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가 됩니다. 아, 여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아, 유튜브 채널 이름만 쳐서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이건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나는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스팸 사이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플랫폼이 원하는 EEAT 원칙에 맞춰서 제 경험을 녹여내고 브랜드까지 신경 써서 정말 좋은 글을 썼다고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이건 AI가 썼네 하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 AI 탐지기라는 건 대체 믿을 만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여러 팩트체크 기사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 도구들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선 작동 원리 자체에 한계가 있거든요. 작동 원리요. 어떻게 글을 보고 AI가 썼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AI 탐지기는 문장 예측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AI는 보통 가장 확률 높은 아주 예측 가능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너무 평이하고 예측 가능하면 전문 용어로는 퍼플렉시티가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AI 솜씨군 하고 의심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또 다른 기준도 있나요? 네, 벌스티니스라는 것도 봐요. 사람은 글을 쓸 때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섞어 쓰면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AI는 문장 길이를 비교적 일정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글의 리듬이 없어도 AI로 의심받기 쉬워요. 와, 그렇다면 오히려 명료하고 간결하게 잘 쓴 글이 AI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학술 보고서나 자기소개서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의 역설이죠. 실제로 한 대학생은 AI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과제물의 AI 작성률이 70%로 나와서 곤욕을 치렀다는 사례도 있어요. 정말 억울했겠네요. 통계적으로도 신뢰도가 낮은 편인가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유명 AI 탐지기 GPT-0가 AI가 쓰지 않은 글을 썼다고 판단할 확률, 그러니까 오탐지율이 31.5%에 달했어요. 인간이 쓴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15%나 됐고요. 잠시만요. 30%가 넘는다고요? 네. 더 심각한 건 7개 탐지기를 모아 테스트했더니 평균 정확도가 39.5%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평균 정확도가 40%도 안 된다고요? 이건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 아닌가요? 이걸로 과제 점수를 매기고 채용을 결정한다는 건데 정말 심각한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중앙대학교 AI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탐지 성능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탐지기들이 의도적인 회피 기술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속이기도 쉽다는 건가요? 네, 너무나도 쉽습니다.
AI가 쓴 글에 일부러 오탈자를 몇 개 넣거나 다른 표현으로 살짝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만 해도 AI 작성 확률 100%가 0%로 바뀌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사실상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명확해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조차 신뢰할 만한 AI 탐지기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탐지기 결과는 결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아,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기껏해야 참고용 경고 신호 정도로만 여겨야 합니다. 그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창작자라면 AI 탐지기를 피하기 위한 인간화 꼼수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현명해요. 예를 들어 초고나 수정 이력 같은 작업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만에 하나 의심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직접 작업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플랫폼들이 저품질 AI 스팸 컨텐츠를 걸러내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술은 아직 너무나 불완전해서 오히려 성실한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플랫폼은 경험과 독창성을 갖춘 사람 중심의 콘텐츠를 원하는데 정작 AI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오히려 사람이 쓴 명료하고 잘 구조화된 글을 벌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플랫폼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간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그 인간성을 판별하는 기술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AI가 글쓰기의 기본 도구가 된다면 인간이 썼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어쩌면 미래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이 콘텐츠가 나에게 가치 있고 진실하며 유용한가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금의 불완전한 탐지기보다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